안녕하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함께했던 정든춘과 이별을 해야 될 시간이에요. 아쉽죠? 좀 어떡해. 지방아 잘가. 안녕. 네, 3주 만에 근육은 빵빵하게 살리고 체지방만 쏙 빼는 클래스가 다른 다이어트, A클래스 다이어트입니다. 오늘 클래스가 다른 다이어트 그리고 지방이와 적발을 안전하게 해줄 뉴트리션 코치 전문가 이경옥 의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ABO 이경옥입니다. 지방과 비교할 준비가 되셨나요? 저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BO 이경옥입니다.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좀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이런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게 오늘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다이어트를 하시길 원하세요? 몸매가 이쁜. 몸매가 예쁘려면 근육이 안 빠져야 되겠죠? 또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하고 몸매가 예쁘려면 근육도 안 빠지고 체지방만 쏙 뺄 수 있는, 그리고 체중을 빼고 나서 그 체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가 가장 좋은 다이어트겠죠. 오늘 제가 강의에서 그 다이어트의 방법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여자가 있죠? 네, 우리는 저렇게 날씬한 여자를 원하죠? 그리고 현대인은 저렇게 날씬한 여자가 예쁜 여자로 우리는 생각을 하죠. 몸매가 예쁘고. 그런데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예전에는 이렇게 후덕한 여자들이 미인상이었어요. 가운데에 있는 거는 BC 23,000년 전에 있었던 비너스상이고요. 이 가운데는 양귀비로 추정되는 조각상이에요. 저렇게 후덕한, 뚱뚱한 여자들이 미인이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예전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서 그 남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을 해놔서 못 먹는 시절을 대비하던 그런 유전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저장을 하는데 탄수화물도 있고 단백질도 있는데 왜 굳이 지방이었을까요?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은 1g당 4kcal를 내요. 그런데 지방은 1g당 9kcal를 내요. 그러니까 같은 양을 저장을 했을 때 훨씬 이득인 거죠. 그래서 엉덩이, 허벅지 이런 곳에 지방을 많이 저장할 수 있었던 이런 사람들은 그 시절에는 존경과 부러움을 샀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우리 몸은 오히려 단백질보다는 지방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을 뺐을 때 지방이 먼저 안 빠지고 단백질이 먼저 빠지죠. 그 이유가 이래서예요. 그래서 이 시절에는 못 먹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런 유전자가 유리하게 됐지만 현대처럼 먹을 것이 너무나 풍족하고 이런 시기에는 부적절한 유전자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비만의 학설 중에 하나입니다. 자, 비만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소화비만과 성인비만을 말씀드릴게요. 소화비만이 특징 중에 하나가 지방의 세포 수가 증가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몸에 지방의 세포 숫자가 많아지면 평생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소화비만은 나중에 성인비만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비만인 아이들은 성장뿐만 아니라 성인비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 특히 정상소화와 비만소화를 보시면 숫자의 수가 확연히 많은 게 보이시죠? 그 반면에 성인비만은 지방의 크기가 커지는 비만이에요. 그래서 커서 살이 찐 성인은 이렇게 크기만 커 있지만 어릴 때부터 비만이어서 계속 비만인 성인은 숫자도 많고 크기도 크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비만이 나타나기 때문에 비만의 치료가 훨씬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우리 여성분들이 대부분 갖고 계시는 저근육형 마른 근육. 이 분들은 외관상 전혀 뚱뚱해 보이지 않아요. 말라 보이죠? 체중도 정상, 체질량 지수 BMI도 정상. 그런데 인바디를 찍어보면 근육은 거의 없고 죄다 지방이에요. 정상이 20%인데 30%를 초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외가 항상 날씬해 보이기 때문에 심각성을 못 느끼고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몸에 지방이 많은 게 더 위험한데. 근데 이런 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살을 뺀다고 감량을 줄이시면서 지방 뺀다고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무슨 결과가 나타나면 지방이 안 빠지고요. 단백질, 그나마 남은 근육이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운동을 하는데 근육이 빠지죠? 근데 혹시 이 프로 보신 이 사람 아세요? 네. 이 사람 여기 트레이너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얘네들 근육 키우려고 먹는 거 보셨어요? 엄청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약간 오가된 부분도 있겠지만 얘네들은 근육 만들 시즌에는 뭐 계란, 닭고기 어마어마하게 단백질, 탄수화물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그러니까 적게 먹으면서 운동을 하면 근육이 안 생긴다는 거죠. 제대로 먹으면서 운동을 하셔야지만 근육이 생겨요. 그러니까 마른 비만인 분들은 체지방을 먼저 뺄 게 아니라 먼저 근력 운동을 하시고 근육을 만드신 후에 그 다음에 체지방을 빼시는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지방과 근육의 차이예요. 같은 키로수인데 굉장히 다른 몸의 여자분이죠. 이 차이가 지방과 근육의 차이예요. 부피상은 한 1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지방이 우리 몸에 붙어버리면 물컹하고 출렁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뚱뚱해 보이시죠? 그래서 내 몸에 키로수가 얼마냐, 내가 키로가 뭐 저체중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육이 얼마나 있냐, 지방이 얼마나 있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기 전에는 인바디 체크를 해서 내 몸의 근육량과 지방량을 꼭 체크를 먼저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지방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몸에 지방이 붙어있는 부위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어요. 피하 지방은 말 그대로 우리 엉덩이, 허벅지, 팔뚝 밑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몸에 그래도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지방들이에요. 그래서 이 피하 지방은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해주고 그래서 뚱뚱하신 분들이 더위를 많이 타시죠. 그리고 넘어졌을 때 충격을 흡수해주고 그래서 엉덩이로 넘어지면 조금 덜 아프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지방이고요. 이제 문제는 이 내장 지방이에요. 이 내장 사이사이에 이렇게 껴있죠. 이 내장 지방은 특히 문제가 탄수화물 과다 섭취와 음주, 운동부죠. 그런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지방인데 우리가 지방이 많고 뚱뚱한 사람들을 보면 너 고기 많이 먹고 기름진 거 많이 먹고 그래서 살이 찐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문제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지방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몸에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여기는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쓸 것들은 쓰고 그것도 남으면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해요. 그런데 간에 저장할 수 있는 양이 100g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하루에 탄수화물 섭취량의 3분의 1 정도 되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처리할 곳이 없으니까 중성지방의 형태로 잘 바꿔서 지방세포에다 저장을 해요. 그래서 나는 고기도 안 먹고 기름진 음식도 안 먹는데 고지혈증이 나왔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탄수화물 받아. 그렇죠. 건강검진 받아보시면 총 콜레스테롤 수치에 이렇게 4가지 항목이 나올 거예요. 각 병원마다 이게 이름이 다 달라요. 뭐 이렇게 나오는 병원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병원도 있는데 이제 고밀도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이죠. 저밀도는 LDL이에요. 그리고 중성지방이 지금 얘기한 트리글리세라이드, 중성지방, 탄수화물 많이 먹으신 분들. 여기는 트리글리세라이드 나와있죠? 이게 중성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수치를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LDL이 높으시면 진짜 콜레스테롤 기름진 거 많이 먹을 거예요. 근데 내가 중성지방이 높으시면 나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고지혈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상담을 하실 때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또 탄수화물의 흡수를 막아주는 영양제를 같이 추천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런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밥 많이 드시고 국수 좋아하시고 빵 좋아하시고 간식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혹시나 건강 상담하실 때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제3의 지방인 이소성 지방이에요. 최근에 이제 각각 먹고 있는 지방이죠. 이것도 탄수화물 과다 섭취로 나타나는 지방이에요. 이게 이제 지방간에 의해서 발견이 된 지방이에요. 이제 지방간이 요즘에 많아지기 시작했죠.
내장 지방이 이렇게 장기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지방이라면 이소성 지방은 장기 속에서 이렇게 생기는 지방이에요. 장기 속, 세포 속, 근육 속, 못 가는 곳이 없는 지방. 그래서 더 위험해요. 장기 속에서 각종 이렇게 나쁜 물질들을 막 분비를 해서 장기를 망가뜨리고, 이게 지금 심장 안에 겉에 지방에 쌓인 모습이에요. 장난 아니다. 우리 심장 근래의 역할은 강력한 펌프질로 혈액을 전신에 보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지방에 감싸고 있으면 그 펌프질이 제대로 안 되겠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특히나 이제 근육에도 이 지방이 많이 생기는데, 근육에 지방이 이렇게 생겨버리면 우리가 좋아하는 마블링이 되는 거예요. 그 마블링이 되면 문제가 뭐냐면, 근육의 역할은 우리 몸의 대사를 항진시켜주는, 기초대사량을 높인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런 일을 하는 곳인데, 근육에 지방이 생겨서 그 일을 못하면 당대사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당뇨병, 비만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소성 지방은 탄수화물 섭취 관리하시고 근력 운동을 하시면 감량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내장 지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을 빼면 가장 먼저 빠지는 곳이 내장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관리해 주시면 뺄 수 있는 지방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건강상의 문제라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비만은 이제는 외관상, 미용상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각종 합병증의 원인이 되고, 또 이제 만성 질환에 유발하는 또 요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요즘에 비만을요, 만성 염증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해보면 비만의 환자분들은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미용상이 아닌 건강을 위해서라도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왜 살이 찔까요? 먹고 안 움직여서. 그렇죠. 많이 먹어서. 그치, 많이 먹고 안 움직이죠? 많이 먹고 안 움직여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이었어요. 근데 과연 이게 정답이었을까요?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살이 찌면 똑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고 안 찌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건대미들처럼 살이 찌고 싶은데 많이 먹어도 안 찌죠.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지금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들이요. 매일 식습관 관리하세요? 운동하세요? 안 하시죠? 그러면 이 말은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답은 뭘까요? 세포 문제? 우리 체중에도요, 체온처럼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은 36.5도의 체온을 맞추기 위해서 기를 쓰고 노력을 하죠. 그것처럼 체중에도 항상성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체중과 체온의 다른 점은, 체온은 모든 사람의 36.5도지만 체중은 그 설정값이 다 다르다는 거. 그리고 나의 20대 리즈 시절에 그 체중이 평생 가면 좋으려만 그 설정값이 자꾸 변하고 심지어는 계속 상향 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이 찐다는 건요, 우리 몸에 이 체중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망가진 거예요. 내 체중 조절 시스템이 망가지면 내 체중 설정값이 45kg였던 게 갑자기 50kg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50kg의 체중 설정값을 맞추기 위해서 체중이 늘어나고 체지방을 붓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쵸?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생소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 체중 조절 시스템을 알려면 식욕 조절 호르몬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거는 우리 위에서 분비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에요. 배가 고프게 만드는 호르몬이죠.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우리는 배고픔을 느껴서 밥을 먹게 되죠. 그래서 밥을 먹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배가 차면 렙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가 숟가락을 놓게 돼요. 둘이 같이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먹고 그만 먹고 그거를 조절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인슐린 호르몬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혈당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식욕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3가지 호르몬이 우리 몸에 분비가 되는데, 이 렙틴은 우리 몸에 지방의 양을 조절해주는 식욕 억제 호르몬이에요. 좋은 호르몬이죠. 네. 그래서 이 호르몬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 잠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쥐는요, 렙틴을 일부러 결여시킨 결여시킨 쥐예요. 얘는 정상쥐고요. 우리 형제인데요, 4배 이상 체중이 많이 나요. 저 아이는 선천적으로 렙틴이 나오지 않는 아이예요. 36개월이 아직 안 됐는데 키로수가 37kg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렙틴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체중이 일정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런 식욕 조절 호르몬이 잘 조절이 되고 체중 조절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 내가 저번 달에 회식이 너무 많았어요. 많이 먹었어요. 내 체중 혈당값이 여기였는데 살이 좀 쪄서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렙틴이 우리 몸이 지방이 늘어났어요. 뇌한테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뇌는 그래? 그러면서 식욕을 떨어뜨리고 신진대사를 올려서 이 자리로 맞춰놔요. 그리고 내가 저번 달에 독감에 걸려가지고요, 며칠 굶었더니 살이 쪽 빠졌어요. 이렇게 내려와 있죠? 그러면 지방이 떨어졌어요 라고 얘기해요, 렙틴이 뇌한테. 그럼 뇌는 다시 이 자리를 올리기 위해서 식욕을 늘리고 신진대사를 떨어뜨리는 거죠. 이게 조절이 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은 체중이 갑자기 확 찌거나 확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으세요. 이 조절 시스템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렙틴이 분비가 안 돼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건가요? 아니죠.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살이 찔수록 지방량이 많아지니까 더 많이 분비가 돼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냐? 렙틴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한다는 게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렙틴이 하는 일은 우리 뇌한테 시시각각 우리 몸에 지방량이 얼마 있는지 보고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 일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방이 충분하고 체지방이 증가한 상황이라서 렙틴이 신호를 보내요. 이제 그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지방이 많아요. 근데 렙틴이 뇌가 그거를 제대로 못 받아요. 그런데 그래서 뭐라죠? 렙틴이 부족해. 지방이 부족해. 더 먹어야 돼. 한 마리가 따로 놀고 있는 거죠. 식욕 억제가 안 되는 거야. 여기는 정상적인 거. 안 되는 거.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게 렙틴 저항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렙틴 저항성이 생기면서 뇌는 우리 몸에 지방이 지금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뇌가 계속 지방이 부족하니까 더 지방을 투척을 시켜야겠죠, 내 몸에. 그래서 식욕을 올리고 신진대사를 떨어뜨리고 체온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식욕이 올리니까 자꾸 배가 고프고 먹고 싶고 많이 먹게 되고, 신진대사를 떨어뜨리니까 자꾸 엉덩이가 무거워지고 게을러지고 오늘 운동 가면 내 몸에 몸살 날 것 같은 가짜 피로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체온을 떨어뜨리니까 손발이 차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많이 먹고 덜 움직이는 건요, 어떻게 보면 원인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생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었던 거죠. 내가 식탐이 많고 게을러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니었던 거고, 우리 몸에서 뭔가 망가져서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더 쉽게 해드리면, 우리는 지금요, 많이 먹고 안 움직이는 게 비만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병원에 가서 식욕 억제제를 먹고 헬스클럽 가서 운동을 하고 그런 방법들로 한번 다이어트를 하셨어요. 근데 내가 독감에 걸려서 여기 40도가 났어요. 그럼 병원 가서 우리는 타미플루를 처방받아야지만 독감 바이러스가 해결이 돼서 낫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열이 40도가 나기 때문에 해열제로 열만 내리고 있는 거죠. 근본적인 치료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중 다이어트를 잘 하려면 근본적인 이런 에너지 밸런스 조절 시스템을 고쳐야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이어트 방법의 첫 번째 솔루션은 렙틴의 저항성을 낮춰서 이 조절 시스템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제가 탄성을 조금 할게요. 올라가죠? 자, 인슐린이에요. 우리 몸에 혈당을 조절하는 당뇨와 관련 있는 호르몬이죠.
인슐린의 작용에 대해서 먼저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당을 섭취하는 거죠. 우리 몸속 혈액 내에 그러면 당이 들어와요. 자, 그리고 세포가 있어요. 세포는 당을 에너지원으로 써야 해요. 그래서 이 당을 여기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해서 세포 속으로 당을 못 넣어줘서 생기는 병이 당뇨. 이게 인슐린의 역할이에요. 그럼 그 인슐린이랑 비만이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 인슐린, 우리 몸에는, 이게 우리 몸이에요. 당을 저장할 수 있는 냉장고가 한 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지방을 저장하는 지하 냉동창고가 있어요. 여기 지방을 저장을 하죠. 자, 우리 몸은 당과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주로 쓰기 쉬운 건 당이에요. 지방보다는. 주로 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죠. 그런데 우리도 바로바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냉장고에 저장을 하죠. 그렇지. 냉장고가 반쯤 비기 시작하면 텅텅 비면 안 되니까 장을 봐서 음식을 채워넣죠. 아, 죄송해요. 채워넣죠. 그런데 내가 냉장고가 비기 전에 자꾸 장을 봐서 물건을 갖다 채워놓으면 언젠가는 용량 초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창고에 저장하는 일이 생기겠죠. 그러면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냉장고가 꽉 차 있으면 굳이 여기 가서 물건을 가지고 올까요? 안 가지고 오죠. 그래서 우리 몸에 냉장고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다 계속 당을 집어넣고 있어요. 탄수화물. 아침 먹고 출근해서 믹스커피 한 잔 마시고 앉아서 하루 종일 업무를 보고 또 점심을 먹고 정신이 들어야 되니까 또 달달한 커피 한 잔 마시고 4시쯤 되면 배가 고파서 또 간식을 먹고 또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당을 넣고 있죠. 그러면 냉장고가 빌 틈이 있을까요? 항상 꽉 차 있죠. 냉장고가 꽉 차 있으니까 불이 여기까지 가서 지방을 꺼내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는 이렇게 문이 있어요. 지하 냉동창고에. 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해서 냉장고가 반쯤 비기 시작하면요. 다음 음식이 들어올 때까지 냉동창고에서 지방을 갖다 쓰면서 기다려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지금 이해되셨어요? 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인슐린. 맞아요. 역시 스마트하세요. 이렇게 인슐린이에요. 냉장고가 반쯤 비어서 인슐린 농도가 떨어지면 얘야 지방 창고의 문을 열어라 라고 신호를 보내줘요. 그런데 우리는 냉장고가 항상 꽉 차 있어요. 인슐린이 떨어질 일이 없어요. 그러면 냉동창고의 문은 절대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렙틴처럼 인슐린에도 저항성이 있어요. 당뇨 환자분들 대부분 이런 분들이고요. 이게 뭐냐면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기면서 인슐린이 계속해서 분비되면 고인슐린 혈증이 나타나세요. 그러면 인슐린 농도가 체내에서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심지어 탄수화물을 안 먹어도요 인슐린 농도가 높은 상태세요. 그러면 언제나 인슐린이 높은 상태면 창고문은 절대 안 열려요. 창고문이 열린다는 거는 내 몸에 체지방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체지방이 빠진다. 한마디로 살이 빠지는 거죠. 좋은 거죠. 그렇죠. 체지방이. 근데 이 문이 지금 안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인슐린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안 높은데도 건강한 사람은 인슐린이 반쯤이면 떨어지니까 창고문이 열리면서 체지방이 빠지는 거죠. 네, 근데 내가 지금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인슐린 수치가 높아요. 창고문은 굳게 닫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다이어트 한다고 굶었어요. 적게 먹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죽어요. 준비하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지방 창고에 문이 닫혀 있으니까 그냥 단백질 갖다 쓰는 거예요. 아. 근육 분해하기 시작했죠. 근육 분해해서 쓰면서 몸한테는 나 냉장고가 텅텅 비었어. 당이 부족해. 라고 신호를 보내요. 당 넣어주세요. 탄수화물 넣어주세요. 그래서 비만하시고 인슐린, 렙틴 저항성 높으신 분들은 탄수화물 중독. 그래서 이렇게 막 당 안 먹어서 짜증나고 우울하고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당 떨어지고. 그래서 탄수화물 딱 섭취해주면 반짝 원재가 나는 듯이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다이어트법의 두 번째 솔루션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서 지방 창고에 문을 여는 거죠. 그래야 체지방이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야, 이해가 쑥쑥 되네. 자, 여기서 잠깐 볼게요. 제가 설명드릴 내용인데요. 지금 인슐린 수치가 떨어졌을 때는 지방 분해가 굉장히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죠. 한마디로 창고문이 열려서 체지방이 빠지는 수치예요. 근데 인슐린 수치가 높아질수록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인슐린 농도가 높으면 지방 분해는 절대로 안 돼요. 창고문이 굳게 닫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당이 떨어지면 비축해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인슐린 저항성, 렙틴 저항성, 또 비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실타래처럼 연결이 돼 있어요. 뭘 하나 콕 집어서 한 가지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특히 지방간 같은 경우는 요새 옛날에는요 지방간 하면 술 많이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술 많이 먹는 사람보다요 탄수화물 과다 섭취 그리고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 액상과당, 설탕 많이 먹어서 생기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져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요.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가 중요하다는 거. 자, 그래서 그럼 나는 인슐린 저항성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죠? 그거는 이제 병원에 가서 피 검사하시면 확실한 결과가 나와요. 내 인슐린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근데 그것 때문에 병원 가기 그러시니까 이게 자가 진단하는 테스트법인데 100%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사 후 금방 배가 고프고 떨린다. 두 번째, 식사를 거르면 짜증이 난다. 그리고 짜게 먹으면 물이 더 많이 먹힌다. 그리고 식사 후 갑자기 피곤할 때가 있다. 당뇨병, 저혈당병, 가족력이 있다. 그리고 심장병, 다낭성, 난소증후군, 통풍 가족력이 있다. 고혈압이 있다. 그리고 6개월 사이에 갑자기 뱃살이 쪘다. 그리고 갑자기 체중이 들었다. 그리고 단 음식과 밀가루 음식을 좋아한다. 그리고 기분이 수시로 변한다. 네, 오후가 되면 쉽게 피곤해지고 저지방 다이어트를 해봤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을 복용 중이다. 하루에 7시간 이하로 잔다. 자, 다 드셨어요? 자, 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6개. 빵빵 6개. 인슐린 저항성 중중도.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보셨죠? 자, 그러면 또 이제 다이어트에 문제가 되는 만성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하면 이제 코티솔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코티솔 호르몬이 원래는요 예전에 사냥하던 시절에 뒤에 호랑이가 쫓아왔을 때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내 몸에 에너지를 바짝 끌어당겨서 살아남게 해주는 그런 좋은 호르몬이 있어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를 딱 받았을 때는 밥맛이 없어요. 그렇죠? 호랑이가 쫓아오는데 배고프면 안 되잖아. 그렇죠? 이거는 갑작스러운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호랑이를 잡는 시절이 아님에도 각종 스트레스로 그것도 만성적으로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혈액 내 코티솔 분비가 항상 높으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만성적으로 코티솔이 분비가 되면 얘가 우리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3가지를 끼치는데요. 첫 번째가 식욕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걸로 드시고 단거 땡겨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죠. 이게 코티솔 분비예요. 그거를 우리가 가짜 식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진짜 배고픈 게 아니라 가짜로 배고픈. 그래서 가짜 식욕이라고 표현하는데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누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친구가 친구가 스트레스 받아서 단거 땡겨 이러는데 얘야 기분 풀어 이러면서 백설탕을 사발로 갖다 줘요. 단거 먹고 기분 풀어. 그럼 친구가 먹고 풀 수 있을까? 못 먹죠. 우리가 단거가 땡긴다는 건 뭐죠? 단커피, 케이크, 도넛, 맞아. 과자 이런 것들이죠. 그게 문제가 뭐죠? 설탕
설탕도 문제지만 지방도 섞여 있죠. 그리고 각종 식품 첨가도 되죠. 더 악순환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가짜 식욕으로 단 거를 먹는 게 이제 더 문제가 된다는 거. 두 번째, 코티솔 호르몬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을 근육을 분해해서 써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 근육 너무 소중하잖아요. 예, 코티솔을 많이 분대시면 근육이 다 분해가 되고요. 이제 세 번째는 유난히 복부 지방을 많이 증가시킵니다. 복부 지방은 만병의 근원이죠. 그래서 그런 나쁜 그러니까 급작스러운 스트레스는 필요해요. 나쁜 호르몬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만성적이라서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죠. 네. 이렇게 얘기하면 제 동생은 코티솔은 나쁜 호르몬 이렇게 인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갔지? 자, 그다음은 생체 리듬입니다. 우리 몸에는요 이렇게 생체 리듬 시계가 있어요. 뇌의 중추 시계는 빛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로 낮과 밤을 구분을 하고요. 몸의 생체 시계는 음식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따라서 낮과 밤을 구분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낮에는 인슐린이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해요. 근데 밤이 되면 이렇게 뚝 떨어져요, 인슐린이. 그래서 저녁 식사는 가급적이면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세요. 인슐린이 밤이 되면 좀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밤이 되면 코티솔 호르몬 분비가 떨어지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늘어나면서 수면을 유도하기 시작하죠. 자, 이래서 잠을 자기 시작해요. 우리가 잠이 들기 시작하면 성장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이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도 나와요. 이 성장 호르몬은 어른들한테는 회춘 호르몬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루 동안 망가진 세포를 재생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래서 푹 자고 일어난 다음날은 왠지 얼굴이 탱탱하고 화장도 잘 먹는 그런 기분. 성장 호르몬 너무 중요해요. 요즘은 돈지고도 맞아요. 강남에서 어른들 젊어져도 정말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체 리듬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 건데 이게 깨지면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건강상 문제가 생기는 게 이런 호르몬 문제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건 살이 찐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생체 리듬이 깨지죠. 그래서 이런 호르몬의 생체 리듬이 깨지면 우리는 낮에는 4시간마다 배가 고프지만 밤에 잘 때는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깨지신 분들은 밤에 11시에도 배가 고파서 먹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7시에 밥을 먹고 심지어 자다가 배가 고파서 깨는 그런 일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생체 리듬이 깨지시면 렙틴 저항성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생체 리듬 회복은 꼭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왜 비만이 생기는지에 대한 원인을 설명을 드렸어요. 렙틴 저항성과 인슐린 저항성으로 체지방을 절대 쓰지 않는 그런 몸이 돼버리신 거죠. 그리고 생체 시가가 불안이 되면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고요. 그러면 렙틴 저항성과 인슐린 저항성을 그냥 고쳐버리면 다이어트가 되겠네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왜 생기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얘네들을 악화시키는 위험 인자들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위험 인자를 차단을 시켜서 회복을 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체지방만 빼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유지할 수 있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렙틴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을 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다이어트, 체지방만 빼는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탄수화물. 탄수화물 관리. 특히나 정제된 탄수화물과 술, 섭취, 간헐적 단식, 숙면, 또 이제 운동법, 그리고 아까 코티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 주시는 거, 그리고 단백질과 영양제 등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렙틴의 가장 적은 이 세 가지예요. 설탕, 설탕의 사촌인 액상과당, 밀가루, 술, 세 가지. 이거는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도 다이어트에 나쁘다는 건 알고 계셨죠? 이게 정말 렙틴의 적이에요. 자, 우리 식품 속에 성분 표시를 제가 재밌어서 한번 첨부를 해봤는데 우리가 액상과당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게 음료랑 어떤 가공식품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이에요. 어. 네. 이런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액상가다. 2회 제공량 같은 경우는 정말 아, 적거든요. 게임을 끌 수. 있게. 헷갈리시면 한 명 다 먹었을 때가 아니라는 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액상가다는 밥 사고 쉬운 당구. 그쵸.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무설탕, 단지 설탕만 없다. 네. 그리고 밀가루가 얼마나 위험한지 나타내주는 그래프예요. 이게 쌀밥이고요. 얘가 빵이에요. 아. 엄청 많이 올라가죠? 이것도 올라가면 인슐린이 엄청 분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가 되겠죠? 빵이. 밀가루가 정제된 밀가루를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통밀과 백미의 큰 차이는 인슐린은 크게 크지 않아요. 양이 더 중요하죠. 네.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는 통밀이 더 좋지만 이제 인슐린 차이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술이에요. 술을 먹으면 뭐 살찐다 생각하시죠? 술 자체 칼로리가 높긴 해요. 그런데 술만 그죠? 소주 한 병 먹지 않죠? 두세 병씩 드시죠? 비싸죠? 위스키는? 그런데 술만 먹으면 살은 안 쪄요.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술만 먹어서 밥 안 먹어서 살 안 쪄요. 삐쩍 말랐어요. 알코올 중독자들 보시면. 왜 그럴까요? 술 자체 칼로리는 높은데요. 영양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살이 찌우지는 않아요. 문제는 뭐냐? 칼로리 자체가 높기 때문에 같이 먹는 안주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술을 마시지 않잖아요. 칼로리가 높아서 얘를 먼저 쓴 다음에 같이 따라오는 음식은 다 어디로 간다? 지하 냉동창고로 간다. 그 칼로리가 벌써 들어오고 이미 다 충분히 냉장고가 꽉 찬 걸 술로 채웠으니까 남은 거는 냉동창고로 보내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간이 알코올 분해하는데 신경을 쓰니까 다. 그랬을 때. 네. 그래서 살 빼시려면 그냥 깡술을 드시는 게 오히려 더 좋다. 깡술만 먹는 몸이 이제 완전 물이랑 몸이 미스프레 물이랑 둘 중에 그렇죠. 미스프레 물과 함께 드시면 그래서 이렇게 탄수화물이 비만의 원인이라는 이제 발표가 나면서 한참 유행했던 다이어트법이죠.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혹시 시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야. 우리 사모님 다이어트 해보신 적 없으시다 아니요. 그랬죠? 네. 이거는 지금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맞다 틀리다 의견이 굉장히 갈려요. 근데 저는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쪽이라서 그쪽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을 10%로 맞추기는요 거의 안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탄수화물. 근데 지방을 하루 섭취량의 70%를 맞추려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드시는 게 기름진 포화지방이 많은 이런 것들과 버터를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급격하게 제한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다이어트 효과가 확실히 있어요. 빠지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이 됐을 때 특히나 문제가 포화지방의 문제예요. 포화지방으로 문제로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나는데 또 인슐린 저항성 악화도 있고 또 특히나 이 고지방식으로 인해서 만성 염증이 악화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포만감을 느껴서 음식을 안 찾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지방 기름진 음식은 포만감 때문에 못 먹는지 느끼해서 못 먹는지 생각해 보시면 이게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달걀 하나랑 버터 한 숟갈 뭘 드시겠어요? 달걀. 그다음은 간헐적 단식입니다. 이것도 유행하고 있는 다이어트 중에 하나죠. 간헐적 단식. 홍진영 언니인가? 그분이 이 다이어트를 하시더라고요. 이 16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 동안 바짝 먹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다이어트법은요 바디빌더들이 하던 다이어트법이었어요. 근육을 최대한 늘리고 지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동물 실험에서도 유익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바디빌더들은요 8시간 동안 진짜 바짝 먹고요 4시간씩 운동을 해요. 근데 우리가 매일 1시간 운동하기도 힘든 우리가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에 같이 못 들어가 주니까 오히려 더 근육이 빠져서 요요에 빠지는 실패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다이어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러면 어떤 단식을 해야 되냐? 12시간 단식법이에요.
어제 저녁에 마지막 몇 시에 드셨어요? 저 8시. 그리고 이후에 아무것도 안 드신 거죠? 아침에 그러니까 아침 몇 시에 드셨어요? 뭐 단백질 9시. 그러니까 시간. 공복 시간. 공복 시간이 얼마나? 12시간 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12시간 공복법이에요. 아. 어렵지 않으셨죠? 네. 맞아요. 그렇게 12시간 공복을 하는 거예요. 아. 낮에 12시간 공복을. 이거는 건강 유지의 한 방법이기도 해요. 아. 그래서 12시간 공복을 유지를 하는 생활을 반복을 하시면 체중을 유지하는 그런 단식법이고요. 한 14시간 정도 단식을 하시면 체지방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지막 저녁 시간을 다음날 아침까지 하는 그래서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서 지방분이 참고분이 잘 안 열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2시간, 14시간 가지고는 부족하세요. 그래서 보통 18시간에서 24시간에 가장 활발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24시간 정도의 단식을 한 번씩 해주시면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 맨날 하라는 게 아니고 한 일주일에 2회 정도 24시간 단식을 한 번씩 하시면 이 저항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 아무것도 안 먹고요. 물도 안 마시고. 물만 마셔요. 물만. 물만. 근데 탄수화물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아까 생체 리듬과 관련 있는 숙면의 중요성이에요. 보면 7시간 이상 자야 살이 빠지고 6시간 미만 자면 살이 전혀 빠지지 않고 오히려 단백질, 근육이 빠진다는 결과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또 나왔지만 코티솔 때문이에요. 밤에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은 혈액 내 코티솔 농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그 코티솔이 아까 단백질 근육 분해한다고 했죠? 그래서 6시간 미만 자시는 분들은 근육이 다 분해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수면이 왜 중요하냐면 어떻게 보면 수면 시간은 우리 몸에 먹을 게 들어오지 않는 가장 긴 시간이에요. 자, 먹을 게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인슐린 수치가 어떻게 되죠? 떨어지지. 자, 인슐린 수치가 떨어져서 냉장고가 비어가요. 무슨 일이 생기죠? 지방 냉장고 창고문이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오, 좋다. 창고문이 열려서 이제 문이 활짝 열어졌어요. 근데 자면서 나오는 글루카곤, 성장 호르몬들이 지방을 분해하는 호르몬들이에요. 자, 속이 생기죠. 나오니까 살이 빠지겠죠. 정말 어쩔 잘 수 자도. 없이 자는 동안 살이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수면 다이어트도 있어요. 네, 잠만 잘 자도 살이 빠져요. 그래서 수면 시간에 따라서 많이 잘수록 렙틴 호르몬 분비가 올라가면 렙틴 호르몬은 식욕 억제 호르몬이에요. 식욕이 떨어지는 거죠. 코티솔 호르몬도 떨어지면 식욕이 억제되고요. 근데 만약에 잠을 잘 못 주시는 불면증 환자분들은 이게 거꾸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밤에 전날 잠을 잘 못 자고 뭐 밤새 이런 날은 왠지 다음 날은 탄수화물 욕구를 더 받아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없나? 네, 그게 이 호르몬 때문이거든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뭐라고요? 잠을 잘 전날 자고. 잠을 잘 못 잔 다음 날은 왠지 당이 더 땡기는 맞아. 네,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셨나요? 그게 이 호르몬의 영향인 거예요. 내가 항상 당이 땡기니까. 저 수면 시간을 지키는 그게 낮에는 안 되는. 네, 그렇죠. 이게 뭐냐면 7시간 이상을 자라고 했다고 낮에 7시간 자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밤 12시부터 새벽 4시를 포함한 7시간 이상을 주무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쪼개서 자면 되는 건가요? 연달아서 연달아서 7시간. 7시간. 너무 힘드실, 낮잠을, 그러니까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낮잠이 좀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잠은 밤에 자는 게. 그치. 그래서 이 식욕 억제제의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요, 불면증이에요. 식욕 억제하겠다고 약을 먹었는데 불면증이에요. 맞아, 그런 분이 많아. 네, 그러네. 그런데 잠 못 자도 식욕이 땡기죠. 그러니까 차라리 수면 유도제를 받아서 드시는 게 식욕 억제에는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제품을 비만 환자분들이 드셔야 되지 않나. 네, 드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잠도 잘 자게 해주고 또 이 피시플란에 들어있어서 자면서 살도 빠지고 피부도 탱탱해지는 이 제품을 꼭 드셔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자, 아이고, 그 다음에 운동이에요. 자, 운동은 꼭 해야 되죠. 다이어트 할 때는 운동을 꼭 해야 되는데
이제 다이어트에서 운동이 꼭 필요한 이유가요. 단순히 칼로리를 소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거 외에 이점이 너무 많거든요. 일단 코티솔 분비를 낮춰주고요. 또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니까 근육을 더 지켜줄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인슐린과 렙틴 저항성을 낮춰주고요. 그리고 또 운동을 하면 숙면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운동을 자기 전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 체력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숙면에 방해가 돼서 운동은 잠자기 전에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2시간, 3시간 더 하는 거죠? 한 4시간. 그러니까 원래는 저녁 먹기 전에 운동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라는 건데요. 이게 왜 요즘에 많이 나오냐면 이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 중강도 운동을 했을 때보다 내장 지방 감소가 훨씬 더 줄어들고요. 우리가 체지방 빼려고 유산소 운동들 많이 하시죠. 네네. 근데 유산소 운동은 우리가 운동하는 그 순간에만 체지방이 빠져요. 근데 고강도 인터벌 운동은 이때도 빠지지만 평상시에 활동을 하실 때도 계속 지방이 빠지는 그런 운동법이에요. 네, 그래서 몸이 그렇게 변해요? 그렇게 만드는 운동법. 그래서 얘가 인슐린 저항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운동법인데 어떤 운동인지 한번 동영상으로 보실게요. 저거. 어떻게 해요? 지금 동영상이 안 나오는데. 클릭해주면 네. 100세 시대라고 말할 정도로 평균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운동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된 데 있는데요. 근육을 키우는 운동, 지구력을 키우는 운동도 건강에 좋지만 노화를 늦춰주는 운동법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빠른 음악에 맞춰 5분 동안 자전거 페달을 격렬하게 밟습니다. 1분 남짓한 휴식 끝에 페달을 밟는 속도는 다시 빨라집니다. 격렬한 운동 사이에 짧은 휴식을 넣고 이를 반복하는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통해 활력을 되찾았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피곤하고 이래도 이렇게 신체 활력이 이 세템이 좀 빨라져요. 나이가 들어 인체가 활력을 잃는 원인은 세포 속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약해지기 때문인데 미국 병원 연구진이 근력 운동과 고강도 인터벌 운동의 효과를 비교해보니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한 사람들의 미토콘드리아 효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65살 이상 노년층에선 20% 더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40대나 50대부터 고강도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60살을 넘어 갑자기 강한 운동을 시작하면 심혈관계 질환이나 맥박, 혈압의 문제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25화에 운동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고강도 운동을 진행하실 때는 본인의 체력 수준을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 폐와 심장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 신체 능력을 올리는 효과도 가진 걸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미토콘드리아 나왔죠? 네,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 내에 있는 에너지 공장. 그 에너지 공장이 미토콘드리아가 잘 운영이 되어야 우리가 생명 유지 활동에 필요한 그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고 내가 먹은 것들이 잘 에너지로 만들어져야 우리 몸에 쌓이지 않겠죠. 그래서 이 운동이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혹시 몇 번을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3회까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4회부터는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나타난다고 해요. 그리고 또 4회랑 5회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 일주일에 4회 이상은 운동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나는 주말에 하루 종일 등산해.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주일에 주말에 몰아서 4시간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 매일 1시간 하시더라도 일주일에 4번을 나가서 그래서 저도 운동이랑은 담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거 언제까지 매일 이렇게 해요. 진짜. 그런데 다이어트 기간만이라도 이렇게 반짝하시고 내 체중이 좀 빠지고 나서는 많이 걷는 이런 운동으로 유지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방법을 알았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럼 어떻게 이제 먹어야 되는지 바디키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죠. 바디키 제품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바디키에서도 제안하는 식단 구성 4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개인의 상황이나 또
뭐 신체 지금 상태 뭐 이런 것들에 맞춰서 다 먹는 법이 달라지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런 그 식단 관리 방법은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오늘 처음에 강의해드린 렙틴 저항성과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면서 체지방을 가장 효율적으로 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식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식단. 첫 번째는 3일 동안은요, 탄수화물을 철저하게 제한하는 식사가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아예 안 드시고 단백질 파우더만 드실 거예요. 하루에 4번. 우리는 12시간 분식을 아까 하기로 했어요. 그럼 12시간 동안 4번을 먹으니까 3시간에 한 번씩 단백질 파우더만 드시는 거예요. 되게 힘들 것 같은데요. 의외로 단백질 파우더 드시면 든든해요. 잘 견디실 수 있어요. 그래도 너무 힘들다. 그러면 화요빛이 있죠? 이 붕어밥처럼 생겨서요. 과자처럼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허기지면 이거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돼요. 첫 3일 동안은 그렇게 탄수화물을 철저하게 제한을 해서 인슐린과 렙틴의 저항성을 최대한 낮출 거예요. 그래야 창고문도 열리고 조절 시스템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동시에 우리 비만인 환자분들 장내 환경 안 좋으시고 염증성 질환들 많으세요. 그 개선을 위해서 유산균이 같이 들어갈 거예요. 유산균을 같이 드시면서 식이섬유 드시고 단백질 파우더 드시면서 내 장내 환경을 한번 개선을 한다, 청소를 한다는 느낌. 3일 동안은 그런 느낌으로 가시고요. 4일째부터는 2끼는 바리키로 하시고 1끼는 일반식이 들어가실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일반식을 드시게 되는데 일반 식사를 과연 어떻게 먹어야 제일 잘 먹느냐. 우리가 하루에 최소 탄수화물 섭취해야 될 양이 50에서 80g이에요. 그 정도는 하루에 당을 섭취를 해줘야 돼요. 최소 당 함량이. 그거서 바디키의 당 함량이 한 봉당 15g이에요. 그럼 한 끼에 15g 2번 먹으면 30g. 그리고 밥 점심에 3분의 2 고기 드시면 몇 g? 46g. 그러면 최소 당 함량 80g 나와요. 그러면 탄수화물은 최대한 줄이고 탄수화물 줄. 3분의 2 공기만 드시면 돼요. 점심에 밥 3분의 2 공기. 같은 칼로리예요. 500칼로리, 500칼로리. 내가 점심을 이렇게 먹었어요. 500칼로리 맞출했다고 이렇게 점심을 한 끼 해결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거 못 먹지. 많이 안 되지. 우리가 저도 영양학을 했지만 뭘 먹으면서 이건 몇 칼로리? 이런 거 계산 솔직히 못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밥을 먹으면서 칼로리 계산해서 밥 먹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칼로리 계산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먹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 탄수화물만 먹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인슐린 수치가 어떻게 되죠? 갑자기 올라가요. 그럼 또 저항성이 커져요. 그런데 이렇게 나물 반찬 먹고 고기 반찬 먹으면요. 단백질하고 이런 식이섬유들이 인슐린 수치 올라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인슐린 수치가 완만하게 올라가서 저항성을 개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끼를 먹더라도 현명하게 제대로 드셔야 되고 예를 들어 이제 다이어트 기간이 끝나시고 나서라도 우리가 믹스커피나 이렇게 단 커피 먹고 싶은데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한 잔 먹을 때 수용성 식이섬유 같이 다 섞어도 되고요. 그리고 화이버비츠 같이 곁드셔도 되고 케이크 먹고 싶으면 커피가 아니라 단백질 파우더랑 같이 드시면요 인슐린 분비가 조금 덜 돼요. 정말 먹고 싶은데. 정말 먹고 싶은데 맛은 솔직히 없겠죠. 이렇게 먹으면 그런데 정말 싫어요. 그 먹어야 그런 식으로 이제 상호 보완 작용을 해서 인슐린을 조금 덜 분비하게 하는 방법으로 현명하게 먹자 이거죠. 네. 그래서 다이어트 식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판을 구성을 하셔서 이제 한 끼 식사를 이제 드실 수 있도록. 그래서 4일째까지 이렇게 드시고요.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가실 거예요. 4, 5, 6, 7. 4일 동안은 한 끼 일반 식사로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인바 측정을 한 번 더 해서 그때 일주일 뒤에 체지방이 어느 정도 빠지셨으면 내 지방 대사가 그나마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분하고 근육만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먹어도. 그런 분들은 저항성이 너무 심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탄수화물 제한한 식사를 한 번 더 가든가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구성을 하는 거죠. 체지방 네, 그거 관리를 하면서 다시 하는 거. 그때 발라진다는 맞네. 거. 자, 그러면 우리 다이어트에 단백질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꼭 먹어야 되죠. 우리 뉴트리파이트 프로틴 너무 좋죠. 좋은 점이 너무 많고 우리가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다이어트 하실 때 단백질은 더 추가적으로 많이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물 반찬만 먹었을 때랑 이제 고기랑 같이 먹고 나면 뱃속이 든든하고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받으시죠? 그 이유가 단백질이 포만감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드시면 포만감도 느끼실 수 있고 또 인슐린과 렙틴 저항성의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을 이렇게 따로 추가로 드세요. 그러면 왠지 인위적이고 바디빌더들만 먹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뭐 실험실에서 합성 재료로 만든 거 아니죠? 식품에서 순 단백질만 가져온 그런 단백질 파우더예요. 그래서 그냥 식품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한 그런 제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기로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는요, 그 고기나 생선 반찬 내의 단백질의 양은 20% 정도밖에 안 돼요. 순 단백질을. 그러니까 하루에 20-30g의 단백질을 먹는다는 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식품으로. 그래서 이런 보조식품이 좀 필요하고요. 단백질 종류에는 유청 단백질도 있고 식물성 단백질도 있어요. 그래서 유청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은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유청 드시는 분들은 식물성 단백질을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하세요. 근육도 안 만들어지고 흡수도 떨어지고 그런 얘기들. 그리고 아미노산 구성도 완벽하지 않아.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대두가 100%만 들어있는 그런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20가지 아미노산 다 들어있죠? 아미노산 스코어 100이죠? 거기다가 재료가 대두만 들어있지 않아요. 대두, 밀, 완두가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즘에 이 완두 단백질이 최근에 각광받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같이 이렇게 쌀밥을 주식으로 하는 민족들이 가장 부족한 아미노산이 라이신이에요. 맞죠? 라이신인데 이 완두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아미노산이 라이신이에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꼭 섭취를 해주시면 좋고요. 특히나 완두에 대한 요즘에 연구가 많은데 토론토 대학 최근 연구에 보면 유청 단백질을 완두 단백질로 바꿨더니 혈당도 감소하고 그리고 허기짐도 덜하고 심지어 근육이 유청 단백질 못지않게 발달을 했다는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이 완두 저도 최근에 이 논문을 보고 봤더니 메뉴에 완두가 있더라고요. 프로틴에. 너무 이유가 있어요. 진짜 너무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자, 그래서 여기 바디키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영양제를 좀 한눈에 보시기 편하게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각각의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들어오면 입이나 위나 췌장 이런 곳에 들어있는 효소 작용으로 의해서 잘게 쪼개지기 시작하죠.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아밀라제는 소화 효소 작용을 억제를 해서요 쪼개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카보저스트라는 영양제예요. 흰 강낭콩에 들어있는 파세올라민 성분이 그 역할을 하거든요.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얘를 먹으면 쪼개지는 역할을 못하니까 흡수가 안 되죠.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소화를 할 때요. 얘가 키토산이죠. 얘는 동물성 식이섬유, 얘는 식물성 식이섬유예요. 얘는 지방을 먹었을 때 데리고 나가죠. 흡수 안 되게. 얘는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데리고 나가죠. 흡수가 안 되게 해주는 두 가지 영양제가 들어가요. 그리고 흡수가 돼서 얘 세포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까 탄수화물 많이 섭취하면 지방세포로 바꿔서 저장한다고 했죠. 그거를 막아주는 게 슬립 스마트예요. 지방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지방이 돼버렸어요. 어떡하죠? CLA가 분해시켜줘요. 대박. 그리고 지방이 쌓이지 않고 에너지로 사용을 되게 하면 너무 좋겠죠? 그 역할을 하는 게 L-카르니틴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음료수 안에 L-카르니틴이 들어있어요. 이건 바디티에는 없지만 이제 음료를 드실 때 확인을 하시라고 했어요. L-카르니틴 성분. 참고로 L-카르니틴 성분은 키토산 안에도 들어있어요. 먹고 그냥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을 보시고 영양제를 따로 드시게 되면 각각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맞게 추천을 해주시면 좋아요.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시는 분들은 카보저스트나 이런 파이버비치 그리고 스윙스마트 같은 거 드시면 좋겠죠. 또 지방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키토산 이런 거 드시면 도움이 되고요. 근데 사실상 다 그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바디 프로그램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을 따로 그냥 한 개만 먹고 싶다고 하셨을 때 이 중에 그냥 자기의 식습관에 맞게 하나 선택해서 드시면 된다는 거죠. 자, 슬림 스마트예요. 가르시니아, 캄보지니아 성분이 지방이 두드러지게 감소된 게 보이시죠? 인체 적용 시험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CLA도 마찬가지로 지방이 확연히 감소됐죠? 내장 지방이 싹 들어가. 네. 그리고 키토산, 지방을 데리고 나가는 아이. 네. 그리고 파이버비치 플러스 식이섬유예요. 수용성 식이섬유하고 불용성 식이섬유가 두 가지 다 들어있죠. 그래서 식이섬유를 그냥 아시기 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당이 축구공이라고 하면 식이섬유는 골키퍼예요. 흡수가 안 되게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식사 전에 식이섬유를 섭취하고 하지 않았을 때 혈당 올리는 속도예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식사 전에. 뭐 식사 전에 드셔도 되고요. 같이 나물 반찬을 많이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라고요? 그러면 식사 전에 먹는 게 사실상 조금 더 그 당들을 못 그럴 수도 있죠. 미리 방지. 네네네. 그러면 식단에 그리고 식사 전에 드시면 아무래도 포만감 때문에 밥을 많이 못 먹겠죠. 그거는 본인이 선택. 그리고 아까 밀가루 너무 안 좋다고 했죠? 그런데 심지어 밀가루로 만든 우동을 먹었는데 식이섬유를 먹고 안 먹고의 차이가 이렇게 났어요. 인슐린 차이가. 인슐린. 네. 그래서 당뇨 환자들한테도 식이섬유가 반드시 필요하세요. 그래요? 당뇨 환자분들은 식이섬유. 골키퍼니까. 그리고 우리 파이버비치 플러스에는 세계 슈퍼 식대 음식인 귀리 식이섬유가 들어있죠. 인슐린 수치를 눈에 띄게 낮추고 혈당도 낮춰준다는 식이섬유. 그래서 우리 바디키 프로그램에 더블엑스가 들어가요. 왜 더블엑스가 들어가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왜 살 빼는데 더블엑스가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비만하시고 통통하신 분들은 며칠 굶어도 버틸 만한 영양 과잉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의외로 그분들이 영양 결핍이 많아요. 특히나 비타민, 미네랄들이 많이 결핍이 되어 있거든요. 네, 비타민, 미네랄이 많이 이제 결핍이 되어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이제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들이 많이 있으시다는 거죠. 비만 환자분들. 특히나 지방 대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이 많이 부족하고요. 특히나 비만인 환자분의 10명 중 8, 9명이 갖고 있다는 비타민 D 부족. 우리가 이거를 단순히 그냥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영양제로만 알고 있는데요. 당뇨랑도 관련이 있고요. 인슐린 저항성하고 관련이 있고 또 심혈관계 예방, 요즘에 면역세포, 비타민 D가 의외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염증성 질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항산화 영양소도 많이 부족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미량 영양소 결핍이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을 악화시키는데 우리가 아까 당뇨를 잠깐 설명 안 드렸는데 이제 크롬, 셀레늄, 아연 이런 것들은 당뇨에 굉장히 저항성,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는 그런 영양소들이고요. 비오틴도 역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더블엑스에 들어가 있죠. 비타민 B군과 에너지 대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몸에 아까 미토콘드리아 나왔죠. 에너지 공장. 그래서 일어나는 이런 당, 지방, 단백질이 우리 생명 유지를 위해서 에너지를 만들죠. 이 일을 할 때 비타민 B군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래서 비타민 B군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잘 만들려면 비타민 B군이 있어야 되고 특히나 다이어트 하실 때는 몸에 쌓이지 않고 자꾸 다 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타민 B군의 함량을 꼭 확인을 하시고 영양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 더블엑스 비타민 B군 다 들어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비오틴, 셀레늄, 크롬, 다 들어있어요. 인슐린과 관계는 다 네, 그래서 꼭 드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바디fit 프로그램은 없지만 도움이 되실 만한 영양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메가3죠. 일반인들도 꼭 먹어야 되는 영양제인데 뭐 이런 내장지방 감소, 인슐린 저항성 개선, 혈관 건강, 염증 예방 다 필요하겠죠. 같이 꼭 드셔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유산균이에요. 이게 왜 안 들어가 있을까요? 바이오티크 프로그램 정말 너무 중요하거든요. 비싸서 비싸질까 봐. 이 유산균 설명하기에 제가 장 그림을 잠깐 넣었어요. 우리 장내 모습이에요. 이렇게 구불구불 육모로 되어 있어요. 이 나쁜 애들이 항상 장 속에 이렇게 같이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유산균을 먹으면 무슨 일을 하죠? 여기 문을 탁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유산균을 특전사하고 방위로 비유한 적이 있어요. 자, 우리 유산균은 특전사예요. 장벽에 딱 붙어서 무서운 애가 지키고 있어요. 얘네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안 못 들어요. 들어와요. 근데 비리비리하게 방위들이 껄렁껄렁 여기 이제 이러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 어떻게 되죠? 뭐냐? 들어오죠? 얘네 혈액이에요. 이 나쁜 애들이 혈액 내로 일어나서 장누수 증후군, 각종 나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강력하고 장 부착력이 좋은 아이들 고르라는 이유가 그 얘기예요. 여기에 붙지 못하고요. 얘네랑 같이 여기 떠다니는 유산균들도 있어요. 장 부착력 꼭 체크하시고. 그래서 이 장 요즘엔요 저런 것도 나왔더라고요. 유산균인데 체지방 감소 유산균. 이 유해균이 우회할수록 비만인 그 균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감소시켜준 유산균이 나왔어요. 유해균이 비만을 유도하는 그 유해균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장내 환경이 안 좋으면 그 유해균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감소시키는 유산균이 또 따로 나왔어요. 그럴 정도로 장내 환경과 다이어트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코엔자임 큐테인이에요. 코엔자임 큐테인은 우리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얘가 일을 할 때 촉매제 역할을 해줘요. 잘 돌아가게 해주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타고남은 체, 유해산소, 노화를 일으키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까지 해요. 정말 중요한 영양제거든요. 이게 원래 우리 몸 간에서 생성이 되는 영양제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간이나 폐, 심장에 이 분포가 굉장히 많은데 40대를 기점으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40대 이후의 사람들은 반드시 먹어줘야 돼요. 영양제예요. 활력과 20대부터 계속 떨어지는 활력과 네, 건강 항산화까지 챙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드셔주셔야 되는 영양제고요. 심장에 팍 떨어지는. 네, 그래서 특히나 심장 같은 경우는 심정지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막 다리 저림 증상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좋고요. 근육에도 많이 코엔자임 큐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애정하는 영양제인데 일본에서도 이게 항산화 영양제로 1위 제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은 크게 인식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신지가 아직은 근데 굉장히 우리한테 너무 필요한 영양제라는 거. 비만하신 분들은 이제 항산화에 도움이 되고 에너지 공장을 잘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같이 꼭 드셔주셔야 된다는 거. 네, 이제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비만은 병이 돼요. 평생 해야 되는 게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올 여름에는 이 뉴트리라이트 바리키 프로그램과 함께 건강하고 체지방만 쏙 빼고 그 체중을 평생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에 좀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